자, 드디어 개선문입니다. 에투알 개선문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광장은 에투알 광장이라고 합니다. 에투알 개선문과 에투알 광장. 그럼 도대체 에투알이 무슨 뜻이냐? 에투알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이런 예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여기 길 때문입니다. 이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길이 별 모양처럼 방사형으로 곱게 뻗어 있거든요. 위성 사진을 보면 더욱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에투알 광장 역시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1945년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당시 프랑스가 독일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독일로부터 프랑스를 구하고 당당히 돌아오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샤를 드골. 그 샤를 드골 장군이 바로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광장이 샤를 드골 광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역 이름도 샤를 드골 에투알역이에요. 다만 샤를 드골보다는 에투알이 더 친근한 느낌이긴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투알 개선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정도 개선문을 만들 정도면 굉장한 영웅이었을 텐데. 정답은 바로 나폴레옹 3세의 삼촌, 원조 나폴레옹인 나폴레옹 1세입니다. 자, 그럼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왜 세웠을까요? 그건 바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선문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콩코드 광장 너머 튤리리 정원과 루브르 박물관 사이에 조금 더 작은 개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까루젤 개선문인데요. 이 까루젤 개선문 역시 나폴레옹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직접 세운 건 아니고요. 신하들이 황제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하고 세워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키는 땅에서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가장 크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인데요. 나폴레옹은 키가 작은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나폴레옹의 키는 167.6cm 정도로 당대 프랑스 남성 평균 신장인 164cm에 비하면 오히려 큰 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의 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던 나폴레옹은 큰 거라고 하면 다 좋아했대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인데 그 그림은 원래부터 프랑스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탈리아에 있던 걸 그 크기에 반한 나폴레옹이 훔쳐온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작품 역시 나폴레옹 본인의 황제 대관식을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기에 집착하던 나폴레옹이었는데요. 까루젤 개선문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 되게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아서. 자기가 작다고 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랴부랴 세워진 게 바로 여기 샹젤리제에 있는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에투알 개선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선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바로 북한에 있는 평양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1982년 김일성의 칠순잔치 생일 선물로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투알 개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에투알 개선문은 까루젤 개선문의 4배, 와우.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선문인 이탈리아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의 2배 크기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크기였죠. 그래서 만들어지기까지 장장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집권 기간은 딱 10년이에요.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살아생전에 완성된 개선문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사망 후 19년이 지난 1840년에야 이 개선문 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선문의 외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개선문의 제일 위쪽을 보시면 방패와 칼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저 방패 안에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나폴레옹 휘하 장군들과 큰 전투들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말 타고 뛰어가는 사람 보이죠? 나폴레옹과 함께 출정했다 귀환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부조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둥에 새겨진 커다란 부조 2개입니다. 먼저 오른쪽 기둥에 새겨진 부조를 볼게요. 어디론가 와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 부조의 이름은 출정입니다.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 군주제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거의 대부분 왕이 직접 다스리는 절대 왕정 체제의 전제 군주제 국가였어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입헌 군주제 국가였지만 이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입된 나름 평화적인 입헌 군주제였거든요. 아무튼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내쫓은 겁니다. 다른 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죠.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당시 유폐되어 있던 루이 16세나 마리 앙투아네트 등 왕족들의 신변도 걱정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혁명정부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792년 4월 프랑스에서 먼저 프로이센과 신성 로마 제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앞서 일어난 혁명의 여파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사이 프로이센과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군은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정부의 군대는 연전연패하게 됩니다. 패전이 계속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왕과 왕비가 외국 군대에 내통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돼요. 여기에 경제 불안까지 겹치자 왕의 퇴진과 완벽한 공화제 수립을 요구하는 무장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남쪽 항구 도시인 마르세유에서도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진군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불렀던 라인군을 위한 군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라 마르세유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지금의 프랑스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 부조는 그 의용군들을 그리기 위해 조각된 것으로 1792년 의용병들의 출발 혹은 라 마르세유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진정한 혁명의 시작을 저 의용병들이 마르세유를 출발했을 때부터라고 여기고 있죠. 참고로 저렇게 진군한 성남 프랑스 시민들은 1872년 8월 10일 당시 왕이 기거하던 튠르리 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듬해인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단두대이술로 사라지게 되죠. 뒤따라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도 약 9개월 뒤인 10월 16일에 루이 16세와 마찬가지로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기둥을 볼까요? 기둥에 새겨진 부조의 정 가운데를 보시면 한 남자가 서 있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뭔가를 씌워주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 부조는 바로 승리라는 이름의 부조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저 남자는 바로 나폴레옹이고요. 그에게 뭔가를 씌워주고 있는 여자는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니케가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성벽처럼 생긴 왕관을 쓰고 무릎 꿇고 있는 여성 보이시죠?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상징하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즉, 이 부조는 나폴레옹의 전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1805년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은 5년 뒤인 1810년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프란츠스의 딸인 마리아 루이제와 결혼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 여신은 그 마리아 루이제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럼 이제 개선문으로 직접 가보실 텐데요. 차가 쌩쌩 달리죠? 저곳을 어떻게 갈 거냐? 우리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사진은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이라서요.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찍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에 가시면 벽에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가이드를 틀어주시면 됩니다.